안녕하세요. 오직 테슬라입니다. 얼마 전에 웨이모가 재밌는 일이 있었죠. 그것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죠. 결국은 테슬라가 지배하겠구나. 자, 웨이모가 운행하고 있던 어떤 지역에 정전이 됐고, 근데 왜인지는 모르지만 지역에 정전이 되니까 그 중앙에 관제하는 곳에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신호 체계가 정전으로 내려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웨이모 차량들이 다 서 있어 버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2월 20일 정전, 샌프란시스코 일대 도시의 약 30%, 13만 가구 이상이 영향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것들이 문제가 발생했고, 근데 웨이모 차량이 멈춘 상태로 많은 SNS상에 올라왔습니다. 특히 비슷한 공통점이 교차로 부근에서 차량들이 대규모로 서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정전과 함께 교차로 신호등이 모두 꺼져 웨이모 차량들이 교차로 근처에서 정지하거나 혼란이 다소 발생했다. 자, 왜 멈췄냐에 대해서 추측하면 신호등의 의존. 자, 웨이모 차량은 GPS 센서 외에도 교통신호 정보를 실시간으로 해석해서 경로를 판단하는데 신호등이 모두 꺼지면서 운행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데이터 입력이 차단된 게 아닌가. 그로 인해서 일단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멈춰 세운 게 아닌가. 아니면 이제 안전 프로토콜 작동, 전력 통신 인프라 문제로 센서 커뮤니케이션 안정성이 떨어질 때 자체 안전 규정에 따라 멈추도록 설계되었을 가능성도 크다. 이건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겠죠. 대규모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일단 차량을 단순히 경로를 지정했다고 운영되면 안 되고 그때는 일단 차도 세우고 사람도 대피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긴급한 상황에서 차량들을 멈춰 세우는, 그러니까 다른 많은 차량들이 멈춰서 있고 신호등도 꺼져 있고 그런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차도 마치 셧다운 되는 것처럼 뭔가 어떤 그런 게 있는 게 아닌가라고 예상하는 것이죠. 그 다음 센터, 지도 의존성. 웨이모는 정밀 지도와 인프라 신호 연동 기능을 강하게 의존하기 때문에 비상 상황에서 차량 행동이 제한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어떤 그 지도를 뭐 실시간으로 그 데이터를 쓰겠습니까? 그 정도면. 근데 분명히 그 데이터와 관련해서 뭔가 업데이트되는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연결이 끊어지면서 일단은 그것이 끊어졌기 때문에 일단 멈춰 세운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지도가 없어도 잘 운행을 되는 뭐 그런 것들은 너무 잘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튼 이유는 모르지만 분명하게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나왔다라는 것이고, 결국 이걸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자, 이게 우리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우리가 너무 실생활에 많이 쓰고 있죠. 편하게. 이미 국내에서 요거 마침 또 요게 비교되게 테슬라 코리아에서 올렸는데, 한국 테슬라 오너들이 단 1개월 만에 FSD 감독형으로 누적 주행거리 100만 킬로를 돌파했습니다. 대한민국을 480바퀴 돌고도 남는 거리입니다. 라고 이제 SNS에 올렸습니다. 국내 FSD 감독형 100만 킬로 돌파. 100만 킬로 동안 별 이슈가 없었죠. 기자님들은 이제 간절하게 큰 사고 한 번만 나라, 사망 사고 한 번만 나라라고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안타깝게도 100만 킬로를 주행하는데 큰 이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통 사고가 좀 어느 정도의 사고가 어느 정도 주행거리에 한 번씩 발생하냐라고 보니까 보통 이제 사업용 승용차가 가장 작습니다. 한 90만 킬로 정도의 사고가 한 번 발생하고 승합이 87만, 화물, 특수 이런 것들은 조금 예외적인데 300만이고 반면 이제 비사업용 일반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에서는 승용이 170만, 그 다음 승합이 190만, 화물이 200만. 네, 그래서 승용 기준으로 한 170만 정도의 뭐 일정 이상의 큰 사고들이 한 번씩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운전자가 꽤 치명적인. 그래서 지금 한 달 내에 이 정도니까 주행 가는 거리 늘어나는 속도는 주행거리 늘어나는 속도는 더 빨라지겠죠. 특히 연말에 많은 이동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본다면 1월 한 20일 안 되는 시점에 200만을 쉽게 돌파를 할 겁니다. 즉 1월 안 되는 시점에까지 200만 돌파하는데도 큰 사고, 운전자가 심각한 치명적인 상황을 마주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테슬라 FSD는 국내에서 일반인이 운전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다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우려했던 게 있죠. 걱정했던 게 있죠. 야, 이게 국내에서 적용이 될까? 혹은 적용이 되더라도 그 운전자들이 쉽게 그 차량 FSD를 사용하면서 일반적인 자기가 운행을 하거나 아니면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 FSD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빠르게 그걸 운전자가 개입해서 별일 없이 바로 받고 운전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굉장히 걱정했죠. 근데 놀랍게도 100만 킬로 국내 차량들 풀린 것들 주행하는 동안에 치명적인 사고가 없었던 걸 보면 생각보다 인간은 유연하구나. 결국은 우리는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하고 어느 정도만 해서 꾸준하게 발전시켜 나가면 결국 완벽하게 방법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다시 중요한 게 결국 웨이보나 글로벌의 자동차 회사들이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게 해서 운전자가 전혀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무감독 수준의 레벨 4까지, 레벨 3 중후반, 레벨 4까지 올려놓고 우리는 한 번에 소비자들에게 차량을 제공하겠다. 자, 이 얘기를 해요. 그 이전에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어떤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그건 과도기다라고 얘기하는데 반면에 테슬라는 지금 다른 거예요. 야, 그렇게까지 한 번에 기술이 나오는 시점이 언젠데? 언제 차를 살 수 있는데? 그걸 답을 못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테슬라는 오히려 자, 이 정도로 감독형으로 발전시켜 놓고 자, 이걸 운전자가 어느 정도 감독하는 형태에서 하지만 상당수 뭐 사실상 이미 미국에서는 약간 이게 밈 비슷하게 되어 가지고 100% 그러니까 FSD로 100% 주행하는 게 약간 장난처럼 테슬라 그 커뮤니티 같은 데서는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99%, 100% 그러니까 운행한 거리예요. 거기에서 지금 가장 인증으로 많이 올라온 게 7,000-8,000km. 그러니까 그 FSD로 주행한 비율이 나타내는 걸로 업데이트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미국에서도. 근데 그게 지금 가장 빠르게 인정 많이 올라온 게 8,000km가 넘어갔죠.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흐름으로 본다면 멀지 않아서 이제 한 10,000km 이상을 차를 운전을 한 번도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고도 운행하는 그 상황이 이미 미국에서는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운전자가 운전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오히려 굉장히 유연한 형태의 어떻게 보면 마치 연료의 하이브리드처럼 하이브리드 형태로 공존하면서 가다가 이게 이제 그 기술 단계가 계속 발전하면 테슬라 입장에서도 어떤 구간, 어떤 지역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는 이제 그 감독하지 않아도 되는 비감독형으로 풀어주는 부분적으로 풀어주는 형태로 점점 진화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한 번에 끝까지 레벨 3, 4까지 넘어간 다음에 차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겠구나. 네. 왜냐하면 그때까지 자동차 회사들은 계속 소비자에게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 근데 쥐들이 아무리 실험실에서 테스트를 해서 완벽하다라고 해서 소비자에게 팔고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 그거 어떻게 팔아? 우리가 완벽하게 확인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 근데 테슬라는 이미 이걸 받은 사람들이 실제 운행하면서 그걸 경험하고 적응하고 거기에서 이제 점점 나아가면서 감독형은 진화를 하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비감독형의 지역들을 열어주면서 상황들을 열어주면서 이제 비감독형 시대까지 전환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테슬라는 계속 차도 팔고 기술도 팔고 할 수 있어. 근데 글로벌의 자동차 회사나 웨이모가 하는 방식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테슬라의 방식이 정답이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앞에 웨이모의 대량 정지에서 우리가 역시나 다시 확인했던 게 테슬라는 지금 아주 자유롭게 도심 도로를 달리다가 다시 고속으로 올리고 다시 도심 도로로 달리고 이게 가능해요. 근데 이게 지금 웨이모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저 웨이모 차량들이 멈춰버린 차량들이 고속도로 주행 중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안전장치가 있겠죠. 안전장치가 있어서 뭐 가까운 그 빠지는 곳으로 빠져서 그 저속 주행 구간에서 차량을 멈췄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저것처럼 그냥 그 도시가 셧다운되는 상황에서 차가 멈춰버리는 일단 긴급 정지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걸 만약에 그 정도까지 아니라고 하면 고속도로 주행 상황에서 갓길에 그냥 정차를 해버렸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요. 왜? 고속도로에서는 많이 안 보이니까.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약간의 고속 상황에서 운행하지 테슬라처럼 자유롭게 고속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 그런 거죠. 이게 고속도로상과 일반 도로는 대응이 달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반 도로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사실 이번처럼 그냥 멈추면 돼요. 뭐 다른 운전자들이 좀 피해를 많이 보고 도로가 엉망이 됐지만 멈추면 돼요. 상관은 없어요.
적어도 심각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게 고속도로 상에서는 이게 안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죠. 원격으로 리모트로 조정하는 사람들이 이미 있다는 건 알고, 다만 그걸 지금 웨이모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업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속 구간에서 계속 그 리모트 하는 사람을 줄였다라고 소문이 나오고 있죠. 그게 가능한 이유가 이거예요. 자, 이번처럼 대량 정전해서 일단 차를 다 멈춰놔. 아니, 멈춰놔. 다시 운전자가 하나씩 빼면 되지. 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대응할 수 있어요. 근데 자, 고속도로 상에서 웨이모가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고속도로 상에 웨이모 차량이 100대가 있다. 근데 비슷한 상황에 문제가 발생했다. 혹은 차량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소수의 리모트 하는 사람이 대응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사람 한 명인데. 결국은 각 일반 도로처럼 멈춰버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그때서 한 대씩 원격으로 연결되고 대응을 할 수 있겠지만 고속도로 상에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그 과도기에 진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회사도 일단 무감독이라고 얘기는 해놨는데 문제는 고속도로 상에서 그런 문제가 대량으로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요? 결국은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는 거의 1대1에 가깝게 사람이 원격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비용이 어느 정도일까요? 그게 과연 운전자가 없는 게 맞아요? 운전자가 있는 택시와 그게 뭐가 다르죠? 자,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결국은 지금의 방식에서는 테슬라가 정확하게 길을 찾아서 가고 있고 웨이모는 그냥 과도기에서 일단 투자한 게 많으니까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상황이 될 걸 아니까 네, GM의 슈퍼크루즈 같은 경우에도 GM의 그 뭐였죠? 크루즈. 그것도 포기를 해버렸죠. 그렇게 돈을 많이 때려붓고도. 그 외에도 세계의 수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사실은 네, 이런 것들은 그냥 연구실에서만 있고 다 실패를 했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테슬라, 그 다음에 중국의 기업들이 테슬라와 유사한 방식으로 따라오고 있다는 것 뿐이죠. 그래서 이게 점점 시간이 갈수록 테슬라가 압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요 뒤에 거는 이제 그 국산 자동차의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약간 해프닝 같기도 하고, 근데 요거와 관련해서 이제 올라왔던 것들을 다 정리해서 대략 어떤 흐름이었는지에 대해서 유추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약간 잡다하게 얘기할 거라서 요런 거 다른 회사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그냥 가십 이런 거 불편하신 분들은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봐보시죠. 제가 이제 계속 그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작은 것들을 긁어 모아서 정리해봤습니다. 자, 일단 그 대표, 자율주행을 이끌었던 대표가 이전에 있었던 직장이 엔사인데 그 엔사의 특징이 있다라고 합니다. 보통은 이제 어느 직책에서 이제 마치 군대에서 더 이상 진급 못하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뭐 별세계 대령이나 아니면 준장인데 더 이상 진급 못하고 그러면 한시직 그 뭐라 그러죠? 더 이상 진급 못하고 이제 그냥 거기에서 쭉 있다가 퇴직하는 그런 자리들 있잖아요. 그런 자리 때 좀 잘 해주는 그런 부서 형태가 있대요. 이때 뭘 하냐면 마치 사회 적응 훈련처럼 네가 뭔가 끌고 가보고 싶은 걸 한번 끌고 가보게 해준대요. 그러면 그걸 그냥 마지막에는 그래도 그럴듯하게 좀 명함에 좀 괜찮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주는데 자유롭게 이 사람이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에 말년에 나오면서 뭘 했냐면 나는 차량 인포 통합 시스템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이쪽을 제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거기는 한시적이고 이제 그만두기 전에 그냥 그럴듯하게 엔사에서 이런 걸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깊이 뭔가를 했다라고 볼 수는, 그러니까 그걸 진화 발전시켰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적어도 그쪽을 뭐 원하니까 관심 있어 하고 그걸 그려준 거죠. 네. 그러다가 별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주장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그 상황에서 다른 쪽에 이제 하드웨어 전문 기업이었던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 자율주행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자율주행에 플러스해서 인포까지 다 통합시켜야 되는 테슬라의 모델. 근데 그 모델을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이 내부에서는 없어. 여러 부서에서 나눠서 하고 있긴 했지만 그게 아직 통합이 안 됐고 뭔가 전혀 다른 테슬라의 방식은 아직 몰라. 근데 마침 그게 국내의 다른 그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에 그런 걸 연구하고 주도하고 있는 걸 있다. 그걸 주도하고 있는 곳에 누군가가 있다라는 걸 들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보고를 받고 그걸 덥석 물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임직원들은 이거 그냥 말년에 이제 은퇴하기 전에
그럴듯하게 자리 만들어주는 곳에서 지가 하고 싶어하는 그걸 그냥 하는 그런 건데, 이걸 갑자기 한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대기업이 물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기존에 거기에 있던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거 뭐지?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이제 괜찮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다 긁어 와야죠. 자, 하드웨어 기업인데 소프트웨어로 긁어 와야 되는데, 외국계 사람들을 본격적으로 그들에게 주도권을 맡기기에는 한국인들의 기업 문화와 너무 안 맞기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그래도 한국인 혹은 한국계, 한국 기업에서 물을 먹어본 한국 기업 구조가 어떤지를 아는 사람들을 긁어 모은 거야. 괜찮은 급에서. 그래서 여기에서는 소프트웨어에서 그 사람을 긁어 왔고, 거기에서 딸려온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어디에 있냐면 S사예요. S사에서 OS에 관여했다라고 주장되는, 자, 주장이에요. 주장되는 그 사람을 끌고 온 거예요. 근데 이것도 내부에서 얘기 나온 건, 이 사람이 S사에서 이제 어느 시점에는 코딩 테스트 같은 것도 임원들도 적극적으로 테스트를 하면서, 이걸 이해 못하는 임원은 어차피 사실은 말빨로 버틴 임원이기 때문에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일정 이상의 코딩 테스트는 통과해야 된다라는 걸 제한 걸면서 이걸 테스트하는데 이걸 통과를 못했다. 쉽게 얘기하면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낮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OS 개발 부서의 부사장까지 굉장히 중요한 직책까지 어떻게 갔냐라는 것에서 아무래도 인맥, 말빨,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다. 혀드리블이 진짜 지린다라는 거죠. 그런 소문이 자자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겉으로 보면 진짜 대단하지만 혀드리블이 지리는 분들이 지금 이 국내 굴지 자동차 회사의 자율주행을 맡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회사의 밑에 있던 사람들은 다 잉한 거야. 저분이 왜? 저분이 왜 이렇게 된 거죠? 아닌데. 근데 일단 거기 가니까 엄청나게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이제 막 오히려 그 회사에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뭐 그렇게 전면에 그러니까 그런 부서나 부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술의 어떤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뭐 딱히 기업에서 그걸 전면에서 내세우거나 그런 건 없죠. 근데 오히려 자동차 회사에 가니까 막 뭐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막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전면에 나와서 막 무슨 스티브 잡스처럼 막 하고 그러니까 전직 회사의 사람들이 다 놀란 거야. 이게 왜 저분이 저기서 저 프레젠테이션을 하지? 저 정도는 아닌데. 계속 전직 직원들이 이런 생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N사나 S사나 직원들이 모두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온 S사의 이분도 혀드리블이 지린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밑에 직원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사실은 OS 개발을 주도했던 거기에서 핵심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S사에서도 마지막에 이제 OS를 개발할 줄 아는 사람들을 싹 다 긁어 모으면서 마지막에 불꽃을 질렀는데, 불꽃 태워보고 지지친 거죠, OS에서는. 근데 그 불꽃 싹싹 긁어 모을 때 사실은 그 속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인 거야.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말빨이나 그래도 뭐 필요한 사람일 수 있으니까 당연히 그게 여러 부처의 사람들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래서 들어온 사람 중에 하나인데 소프트웨어 쪽은 아닌 거야. 핵심은 아닌 거죠. 근데 그래도 필요하니까 들어왔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이제 임원의 실력을 확인하는 시점에 나가리가 됐고 거의 확정적인 상태에서 놀랍게도 이 국내 굴지의 자동차 회사의 자율주행에 아주 핵심 인력으로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밑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 테슬라 같은 미래 OS를 저분이 주도한다고? 저분이 우리 회사에서 OS 개발할 때도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런 의견이 엄청 많은 거예요. 결국은. 근데 이게 또 마침 그 자동차 회사에서 어떤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소문들이 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전폭적인 지지를 받죠. 첫 번째. 그리고 둘 다 말빨이 굉장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말빨에 플러스해서 판교어, 저기 실리콘밸리어, 그런 것들을 섞어 하니까 이 오너가 이걸 객관적으로 인식을 못하는 거야. 그 혀 드리블에 그냥 아주 그냥
완전 마사지가 돼버린 거야. 그리고 둘 다 마침 또 혀 드리블이 지리는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이 사람과 저 사람을 핵심으로 볼 때 따로따로 둘 중에 한 명은 완벽하게 기술이고 한 명은 혀 드리블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교차 검증을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인식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둘 다 혀 드리블을 지니는 사람이니까 이게 진짜 계속 믿는 거야. 임원급에서 가장 위의 사람도 그렇고. 그러니까 믿고 시간을 주면서 더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고 힘을 실어주니까 얘들은 그 연구소 쪽을 아예 초토화시켜버렸어. 구조를. 그리고 심지어 연구소에서 이미 웬만큼 진행됐던 것들도 긍정적이다 생각하면 붙여서 같이 써버리고. 그러니까 기존에 연구실에 있던 사람들이 이거 우리가 주도하고 우리가 이만큼 이렇게 나아갔던 건데 이걸 가져간다고요? 이걸 여기서 손대지 말라고요? 왜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진짜 그 상황이 벌어져 버린 거야. 난리가 난 거야. 완전 다 뒤집어지고 진행되던 연구의 상당수도 차질을 빚고 이 상황이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첫 번째 혀 드립을, 두 번째 전폭적인 신뢰를 받으니까 거의 그 기업 안에서 누구도 직언을 못했대요. 고언을 못한 거야. 그러니까 거의 진짜 자기가 거의 뭐 스티브 잡스 빙의한 것처럼 앞에 나와서 나중에는 막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대단한 사람인가? 우리도 뻥쳤잖아요.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들도. 아니 뭔가 굉장한 실적은 없는 것 같은데 계속 나와서 말은 진짜 현란해. 프레젠테이션은 엄청 현란해. 그걸 보고 우리가 놀랐던 거죠. 결국은 그 원래 기존의 회사에서 밑에 있던 직원들은 아무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검증해야 되는데 그걸 검증을 안 한 거야. 결국은 사실은 네. 그냥 쓸모없는 사람 비싸게 데려오기도 유명한 사람. 그래서 데려온 막 사람들을 긁어 모으긴 긁어 모았는데 그걸로 뭘 해야 될지 몰라. 그리고 역시 뭐 S에서 30라는 어떤 뭔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실상 퇴물에 가까운 사람을 자동차 회사의 오너가 잘못된 판단으로 데려와서 엄청난 힘을 실어주면서 자기 회사에서는 기존에 하던 연구들의 시간이 상당수가 차질을 빚었고 사실은 그들만 논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을 통해서 뭘 교훈 삼아야 되냐면 물려받은 오너 리스크는 진짜 최악이다. 오너가 기술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얘들이 잘못해서 진짜 말 잘하는 사람에게 휘둘려 버리면 정말 최악의 상황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이게 어떻게 보면 테슬라 FSD에게 진짜 고마운 거예요. 왜? 만약에 테슬라 FSD로 인해서 이런 진짜 거의 폭동에 가까운 사람들의 분노, 왜 한국 자동차는 안 되냐라는 그 분노가 아니었다면 그분들이 진짜 2028년, 2030년까지도 그 자리에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한국의 자동차는 자율주행으로 가는 과도기에 완전 기술의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시간 낭비하고 헛돈 쓰고 끝난 거죠. 진짜 최악의 상황으로 갈 뻔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사실 한국에서 FSD가 빠르게 진행된 게 정말 어떻게 보면 한국 자동차 기업에게는 거의 마지막 남은 진짜 정말 우연적인 기회인 거죠. 정말 하늘이 내린 기회예요. 이게 만약에 테슬라 FSD가 아니었다면 정말 황금 같은 시간을 다 놓치고 돈 쓰고 돈이 문제가 아니고 시간을 놓치는 거죠. 박살 났을 건데 객관적 인식도 안 되고. 근데 FSD가 국내에서 바로 풀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보고를 했겠죠. 유추를 해보면. 자, 국내에서는 아직 도로교통에 통신망이 연결이 안 되어 있고 무엇이 안 되어 있고 뭐가 안 되어 있고 핑계를 대면서 국내에서는 아직 이런 것이 어렵습니다라고 보고를 받았겠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기술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한국의 상황을 핑계를 댔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걸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FSD가 풀리고 난 다음에 바로 사실상 경질에 가까운 해임이 이루어진 거예요. 물론 자기가 의사를 표시했다라고 하지만. 자, 왜 그렇겠어요? 야, 네가 이게 안 되고 한국에 뭐가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한국에서 지금 테슬라의 FSD가 아무런 그런 거 없는데 바로 심지어 고정밀 지도도 지금 한국의 상황으로 인해서 받을 수가 없는데
그 상황에서도 지금 테슬라가 자유롭게 굴러다니네. 그 시연되는 걸 바로 영상을 공개하면서 이슈가 되고 그걸 딱 보고 그걸 보고를 받았겠죠. 당연히 보고 받았겠죠, 오너가. 그러면 얘들도 지금 고정밀 지도가 없는데 왜 이게 되는 거야? 라고 반문하면서 역으로 들어가니까 여기에서 이제 답을 못 하는 거죠. 더 이상 그들의 혀드리블이 먹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너가 무엇으로 인해서 깨어났냐? 바로 테슬라의 FSD인 거예요. 한국에서 테슬라 FSD가 밀어붙이면서 그걸 실제 보고 그제서야 오너의 대가리가 깨지면서 역으로 이거 내가 얘들에게 듣던 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의심을 하고 너희 기술이 그 정도가 맞아? 지금의 한국의 상황이나 고정밀 지도나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안 되는 게 맞아? 부족한 게 맞아? 라는 반문하고 들어간 것에서 이제 더 이상 그들은 답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상황이 내부적으로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이건 그냥 제 소설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게 다 소설이에요. 제가 장편 소설 쓰고 있거든요. 기술과 관련해서. 현실과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S라는 게 뭐 소시리 이런 회사라는 제가 상상한 그 회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소설, 영화, 각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너가 깨어났을 수도 있겠다. 결국은 테슬라 FSD가 진짜 한국의 자동차 기업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거예요. 살려준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만약에 한국의 FSD가 시작되게 한 것을 국토부나 어딘가에서 허락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국토부나 어딘가에 허락을 한 사람의 기술 이해도가 굉장히 높았을 수도 있어요. 왜? 그들 입장에서 이걸 깠을 수도 있거든요. 안 된다고. 근데 이걸 허락했다라는 건, 자, 이걸 왜 깔 수 있냐 하면 우리가 과거에 오토파일럿에서 타지하는 시간이나 그 운전자가 운전에 대해서 관찰하는 그것을 굉장히 다르게 이루어졌어요. 초기에는 오히려 굉장히 여유 있게 해줬어요. 기술에 자신은 있으니까. 근데 그게 한국에서 다 리콜이 되고 굉장히 까다롭게 묶여 있습니다. 특히 그게 중국산은 더 묶여 있고 미국산도 꽤나 묶여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아마 자동차의 기술이 아니에요. 자동차의 기술은 인정.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건 운전자의 운전이에요. 운전자의 운전에서 일정 이상은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의 안전 기술이 미국에서 통과했다 이게 아니고 운전자의 안전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걸 테슬라가 받아들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국내에서 오토파일럿이 굉장히 너프됐죠. 네. 그리고 굉장히 운전자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감독하고 있다는 걸 표현해야 되고, 그래서 예전으로 제발 돌아갈 수 없겠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FSD를 충분히 그렇게 걸 수 있었단 말이야. 근데 왜 이걸 걸지 않고 오히려 시작을 할 수 있을까? 반대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때와 비슷하게 운전자가 안전을 주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리콜을 명령할 수 있겠죠. 네. 그건 자동차 기술을 제한하는 건 아니에요. 자동차 기술은 가능한데 그대로 가능해. 유통 판매 우리가 제한 안 해. 상관없어. 유통 판매는 그대로 허락을 해줘요. 근데 운전자가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안 돼. 이걸 걸고 넘어지면 아마 FSD도 분명히 너프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냐 안 하냐를 우리가 지켜보면 되겠죠. 근데 그걸 만약에 몇 달이 지나도 안 한다라고 하면 그건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국내 자동차 회사의 오너를 깨우기 위한 진짜 과감한 배팅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 차원인지 모르지만, 어떤 기관의 것인지는 모르지만, 물론 이건 조금 멀리 나간 것이긴 하죠.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국내 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걸 거의 깨달은 것 같고, 그냥 사실상 의존하는 게 뭐 외국계 기업밖에 없겠죠. 근데 그건 글쎄요, 미래가 없다. 서로의 이해관계는 있을 거예요. 외국의 자동차 기업 입장에서는 외국의 그 기술 기업 입장에서는 제발 누군가가 이걸 좀 그래도 실제 자동차에 적용해서 고도화시켜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도 내가 굉장히 빠르게 거기에서 가장 앞서 있으면 경쟁하는 진영에서 내가 가장 좀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냐. 이미지도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그게 서로가 이해관계가 맞아서 한번 도전해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쪽으로 완전 몰빵에 가깝게 한번 도전해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도 됩니다. 네. 그래서 여튼
그래서 이건 그냥 소설입니다. 그 내부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보면서 와 진짜 얘들 박살날 뻔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